네, 상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확률표본 추출에서의 두 가지 특별한 이점. 첫 번째로는 확률표본 추출은 완벽하게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편향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 추출의 다른 유형들보다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본 추출의 다른 유형들보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형태.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죠. 어떤지 간에 모집단보다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편향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확률 표본 추출이다. 두 번째로는 확률 이론은 우리가 표본 추출의 정확성과 대표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이론으로 우리 표본 추출이 얼마나 정확하고 대표성을 평가하는가, 이건 확률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확률 표본 추출이죠. 그다음에 무작위 선택은 선택 과정의 자기성을 배제해서, 그러니까 임의적인 거,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성을 집단의 개별 요소들에게 동등한, 여기도 동등합니다. 선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권 번호 추첨이나 제비 뽑기, 이게 이제 무작위 선택이죠. 옛날에 주택 복권 할 때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랬잖아요. 이건 다 이건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는 3번을 맞추세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무작위 선택.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무작위 선택입니다. 근데 무작위 표집 방법이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최선의 방법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작위 표집 방법을 이용할 때 작동하는 무작위 원칙이라는 자연적인 현상 때문입니다. 조작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작위 표집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모집단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동일한 확률로 표본 추출에 선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하니까, 아까 동등했죠. 그도 확률도 동일합니다. 될 확률, 만약에 10명 중에 한 명이면 될 확률 10분의 1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므로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도 모집단의 속성 가운데 매우 적은 수의 특수한 속성을 대표하는 구성 요소들이 일단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무작위로 표본 선발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과 반대되는 속성을 가진 구성 요소들 또한 동일한 확률로 선발될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선발된 표본들이 가진 특수한 속성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무작위 선발 과정을 계속 진행해서 표본 추출을 구성해 가다 보면은 모집단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속성을 대표하는 요소들로 표본이 채워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뢰성이 많이 높아지겠죠. (127) 127페이지에 보면은 무작위 표본 추출이란 랜덤 방식이죠. 그러니까 무작위를 막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어느 특정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랜덤 샘플인데, 무작위 추출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조사자가 임의로 피조사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랜덤이니까 막 돌아가야 됩니다. 이 조건은 어렵지 않게 충족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불편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사자가 표본 추출 집단으로 선택될 확률이 동일해야 한다. 근데 이 조건은 충족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길 가는 사람의 경우에 조사자가 의도적으로 누구를 표본 추출 집단에 포함시키고 아니고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독립성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길 가는 사람을 표본 추출 집단에 포함시키면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표본 추출 집단에 뽑힐 확률이 작겠죠. 즉 불편성의 조건을 위배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표본 추출 방법은 주사위를 이용하는 건데요. 국민 전체에 일련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표본 추출로 선별하는 건데, 무작위 추출을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전체에 번호를 부여하고 추출된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이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순수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 대신에 층화 추출 방법을 약간의 편법이 가미된 표본 추출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무작위 표본 추출의 전제 조건을 다수가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상의 오차 발생 확률을 감안해서 표본 추출의 크기를 다소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그 표본 추출 크기를 1,500명 내외로 선정하곤 합니다. 이게 이제 무작위 표본 추출이죠. 다음에 이제 확률 표집이 있습니다. 확률 표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추출 집단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의할 점은 표본 추출의 크기만큼 중요한 요인이 바로 표본 추출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확률 표집이란 표집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무작위 표집 방법이 사용되는 표집 방법이죠. 조금 아까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작위 표집 방법을 사용해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 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표본에 추출될 확률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확률이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무작위 표집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대표성이 높은 표본 추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단순 무작위 표집이 있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은 심플 랜덤 샘플, 이게 간단한 단순하게 돌아가면서 표집하는 거죠. 이것은 무작위 방법을 통해서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을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확률 표집 가운데 가장 간단하면서 기본적인 것, 단순 무작위 표집.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이다. 단순한 무작위 표집,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조사 과정을 보게 되면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대상의 모집단을 확보한 후 일련 번호를 부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번부터 5천만 명이죠. 그럼 5천만 명 번까지. 저는 몇 번째일까요? 여러분들은 몇 번째일까요?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선택하기 위해서 난수표를 이용해서 크기가 n인 난수를 선택한다. 해당하는 번호와 일치하는 모집단의 대상을 표본 추출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조사 과정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자가 10,000명의 요소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단순 무작위 표집 방법을 사용해서 100명의 표본을 추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 10,000명의 요소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각각의 요소들에게 1번부터 10,000번까지의 일련 번호를 부여하겠죠. 네. 일련 번호 부여합니다. 이래서 자, 그런 다음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표집 틀입니다. 이게 1번 누구,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뭐 이렇게 하고 쫙 10,000명까지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의 표집 틀이죠. 무작위로 번호를 선택하기 위해서 난수표를 이용해서 연구자가 원하는 표본 추출 크기인 100명의 요소를 선발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뭐 100번째, 200번, 300번, 400번 이런 식으로 정해서 100명을 선발하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 무작위 표집은 모집단의 명부인 표집틀과 연구자가 사전에 정한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표집틀은 10,000명이고 표본 크기는 100명, 그리고 난수표, 이거는 100명 중에 1명, 이런 식으로 난수표 등과 같은 무작위 추출에 의한 필요한 도구만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간단한 표집 방법이죠. 하지만 모집단이 매우 클 경우에 표본을 일일이 무작위로 뽑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사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10,000명을 한꺼번에 아무리 100명 뽑는다 해도 100번 걸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크면 클수록 뭐 한 100명 중에 10명 뽑는다면은 뭐 간단하니까 할 수 있는데, 크면 클수록 어렵다, 불편하고 힘들다. 그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 무작위 표집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체계적 표집이 있는데, 이건 일련 번호를 부여한 모집단에서 첫 번째 표본 추출을 임의로 추출하고 두 번째 표본 추출부터는 n번째 요소를 계통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k분의 1, k번째네요. 여긴 또 n분이 아니고 계통 표본 추출법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단순 무작위 표집 방법은 모집단의 크기가 작거나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표본 추출의 양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 표집 방법이지만, 모집단과 표본 추출의 크기가 매우 클 경우에는 표본 추출을 추출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따라서 10,000명의 원소들 중에서 첫 번째 표본 추출을 임의로 추출하고 두 번째부터는, 만약에 10,000명인데 내가 4번을 먼저 골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104번, 204번 이런 식으로 계통적으로 이제 추출되는 과정을 갖춰서 100개의 표본 추출을 추출하는 방법을 체계적 표집이다.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k분의 1로. 체계적 추출법은 계통 추출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의 장점, 첫 번째, 체계적 추출법은 실제 조사에 있어서 표본 추출이 용이하죠. 좋은 추출 틀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 실제 조사자가 범하는 추출 오차가 단순 무작위 추출이나 층화 추출보다는 작다. 두 번째로, 체계적 추출법은 단위 비용당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단순 무작위 추출보다는 많다. 즉 정도가 높죠. 예. 세 번째로는 실제 조사 현장에서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러한 방법에도 장점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표집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모집단의 요소들이 주기성이라는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을 경우에 체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해서 표본 추출을 일정하게 선발하게 되면은 그 표본 추출이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패턴이나 규칙에 영향을 받아서 대표성, 현저히 떨어지는 표본 추출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기성에 표집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관계를 조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집 표집인데요. 대규모 사회조사, 예를 들어서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이런 거 많이 하죠. 혹은 모집단이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단순 무작위 표집이나 체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방법으로 표본 추출 단위를 추출하려면 모집단 전체에 대한 표집 틀의 확보와 시간과 비용, 이것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군집 표집을 사용하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집락 추출법이라고도 하는데, 간단히 정의하면 모집단의 대상들을 여러 개의 집락 또는 군집으로 묶어서 군집들을 추출 단위로 해서
확률적인 방법으로 표본 추출 군집을 추출한 후에 추출된 표본 추출 군집 내의 대상들을 표본 추출로 선택하는 방법. 군집 표집. 예를 들어 보면은 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조사에서 1000명의 학생을 표본 추출로 추출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이나 체계적 표집은 표본 추출을 추출하기 위해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명부, 표집틀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또한 전체 학생 수에 대해서 또 1에서 1000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단수표를 이용해서 추출한다. 요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군집 표집에서는 몇 개의 하위 그룹, 그러니까 군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구분한 다음 이러한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이나 체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해서 확률 표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라는 넓은 지역에서 하위 행정구역인 구도를 군집으로 구성한 다음에 이들 25개의 구 가운데 5개의 구를 단순 무작위로 표집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연구자는 선발된 5개의 구별로 각각의 구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들로 구성된 군집에서 각각 10개씩의 학교를 무작위로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들 선발된 학교별로 1학년 학생이라는 최종 표집에서 20명씩의 학생을 무작위로 선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군집 표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다단계 군집 표집, 단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군집 표집은 다음 같은 경우가 효율적인데, 첫 번째로 집락들로 구성된 표집들은 쉽게 얻어질 수 있으나 표집틀을 얻는 비용이 아주 비싼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 포함된 명부를 구해야 하는 힘든 작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 명부 구하기가 어렵죠.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걸려요. 군집 표집에서는 각각의 표본 추출 단계에서 해당 군집 명부만 확보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집 툴 뿐만 아니라 원소들 간의 거리가 멀어서 관측값을 얻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즉 최종적으로 선발된 요소들이 단순 무작위 표집을 사용했을 때보다 지리적으로 적게 분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군집 표집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이냐? 일단 서울을 딱 해갖고 초등학교 1학년은 여론조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구가 10개 있는데 25개 중에 5개만 딱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5개 중에서 이 구에서 또 10개의 학교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의 학생들 20명만 추출을 해서 조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군집 표집이 된다잖아요. 하나씩 조그맣게 모아서. 그래서 전체를 합산을 하게 되면은 그게 상당한 데이터로 될 수도 있고 또 평등하게 할 수가 있다. 이거는 단순 표집법은 1에서 1000명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럴 것까지 할 필요가 없이 20명만 이렇게 해갖고 위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군집 표집은 시간과 노력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명단, 군집 명부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작업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군집 표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얘가 나와 있네요. 좀 설명한 것 같이 서울시에서 5개 구, 해당 구에서 초등학교 10개 중에서 여기에서 또 1학년 학생들만 해서 1학년 학생
이렇게 아까 교재는 10명이라고 했는데 20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에 하나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군지 표집을 사용할 경우에 표본 추출의 대표성과 관련해서 연구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군지 표집을 사용해서 구성한 표본 추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위 군집은 매우 동질적이면서 하위 군집이나 최종 선발 요소는 매우 이질적인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즉 상위 군집인 각 구들, 선발된 군집과 탈락된 군집들 간에는 매우 동질적이어야 됩니다. 같은 초등학교, 같은 지역구 이렇게 돼야 되죠. 마찬가지로 구 표본 추출 단위와 10개 학교에 이르는 상위 군집 단위는 추출된 군집과 탈락된 군집이 동질적일수록, 같은 집단의 같은 성격이 갖고 있는 데일수록 표본 추출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가 있겠죠. 군집 표집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배제된 군집의 요소들은 다음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표본 추출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첫 번째 단계에서 선발된 군집이 특정 특성만을 가지고 있어서 편중되었다면 최종 표본 추출이 가지는 전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결국 상위 군집 내부의 이질성이 크면 클수록 표본 추출의 대표성은 떨어집니다. 반면에 최종 선발 요소인 학생들은 매우 이질적일수록 대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집 간 이질성이 높은 첫 번째 단계의 무작위 추출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표본 추출을 선발해서 대표성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군집에서 선발하는 표본 추출 수를 무한정 늘리게 되면 군집 표집을 이용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본래의 장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매우 이질적인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군집 표집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하는 층화 표집을 사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집단 내에 상이하고 이질적인 원소들을 중복되지 않도록 동질적이고 유사한 원소들로 묶은 여러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서 층을 구성해서 각 층으로부터 단순 무작위 추출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층화 추출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층화 추출의 특징, 층화 추출법, 각 층을 형성해서 각 층으로부터 단순 무작위 추출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층화 추출법, 층화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특징을 보게 된다면은 첫 번째로 층별 결과 분석으로 각 층별 비교가 가능합니다. 각 층마다 1층은 2층, 3층, 그렇기 때문에 1, 2, 3층의 층별 비교가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사 대상이 되는 표본 추출의 관리가 용이합니다. 1층은 1층만 관리하면 될 것이고 2층은 2층만 관리하면 될 것이고 관리가 용이하죠. 셋째, 조사의 정도가 높아진다. 또한 층화 추출법에서는 각 층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게 되죠. 각 층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래서 효율적인 층화를 위해서 다음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층 내에 동질적으로 하고 층 간은 이질적, 1층은 남성, 2층은 여성,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3층은 몰라요. 중성? 안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층 내에서는 같은 남성끼리 되고, 층 간은 이질적이죠. 남성, 여성, 이렇게 층을 구성하는 거고, 두 번째로 층의 크기는 또 균등하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남성 10명, 여성 20명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하나의 이제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남성이 10명이면 여성도 10명,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층화 표집은 모집단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데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속성을 기초로 표본 추출 등을 층으로 나눈 후 각 층별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층으로 구분되는 변이는 되도록 관찰하고자 하는 속성에 근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미 있는 속성으로 층화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성별, 지역,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등의 모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하위 집단으로 나누는 것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층화의 목적에 사용되는 변수의 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의 핵심 변수를 사용해서 계층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층화 표집법에는 비례 층화 표집법도 있고 비비례 층화 표집법이 있어요. 비례 층화 표집은 하위 집단에서 동일한 비율로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만약 1층에서는 5명을 추출했는데 2층에서는 10명을 추출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동일한 비율로 추출하는 것. 그게 이제 비례 층화 표집. 비비례 층화 표집은 각 하위 집단에서 차등 비율로 표본을 추출 하는 겁니다. 차등 비율로 표본을 추출한다. 모집단에서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하위 집단은 비례층화 표집을 적용하면 적절한 표본수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별로 차등 비율로 표본을 추출하는 걸 비비례 층화 표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 교재에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사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비확률 표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 잘 지내세요.